하루 다 경제해놓고 고생도 많이 하면 아주 경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문도 맞춰야 되고 내 사진 찍어줘야 되잖아. 이럴 거만. 장사. 저도 안 좋고요. 불편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만 신문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게만 시원하고 그런데 아주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박이다. 몇 달 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지금 행사에서 본사에서 야, 일철한 저기 저 앞쪽으로 보이시는 도시가 저기가 저기 속초입니다. 속초. 차장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속초 인제간 고속도로를 지금 타고 오신 거고요. 이 오른쪽이 설악산이에요. 그 설악산 지금 바위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울산바위. 울산바위고 이제 울산바위 올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흔들바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오대산은 설악산의 저쪽 편이니까 아주 멉니다. 너 저기 왜 울산 바위인 줄 알아? Маш, что ты будешь пить? Хочешь?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 여기 있는데 지도. 청문회에서 문화관광 해설을 하고 있는 최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저희 평촌군에 지금 오늘 오시는 손님들이 아주 유명해지셨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지금 진행하시는 스태프분이 워낙 열심히 꼼꼼히 여러분들을 홍보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다 알렸습니다. 오늘 현수막만 안 걸었지 다 알렸습니다. 네네네. 자 여기는 가산 이호석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올라오시면서 약간 좀 다른 세계로 오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학의 발코니는 바로 이 이호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지금 저기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해바다 이호석님의 메밀꽃 필무렵 대표 메밀꽃 필무렵을 가지고 저희 이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예요. 네네네. 저도 여기가 고향이라 저는 원래 유아교육을 전공했다가 고향에 왔는데 관광이 너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던 일을 포기하고 관광 쪽으로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되고
예, 이 날씨 너무 좋아서 안으로 모시기가 좀 그거한데 그래도 안에 간단하게 하고 밖으로 와서 자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네, 막해서 막 드린 것도 있지만 막 국수를 뽑아서 막 들여서 막 국수입니다. 네, 제가 한 2년 정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블로그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평의 해소문학관 갔더니 최일선이라는 사람이 막국수의 매력을 알려준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표정들이 지금 너무 좋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여성님은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2002년도에 저희가 개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을 보시면 단층으로 끝나지 않고 1.5로 올라가는 네, 이것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저희가 건물도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성님께서는 이곳에 태어나셔서 네, 서울을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초등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한자 서당도 같이 다니게끔 되어 있어서 그 한자 표기도 아주 잘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고등학교, 네,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예, 지금은 이거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여기에서 하고 자, 짜잔 이분이십니다. 네, 네, 아주 모던한 스타일로 네, 네, 한마디씩 해주세요. 잘생겼다고. 네, 거의 강요를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배용준 씨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결혼 사진인데 옛날에는 결혼 사진이 지금은 뽀샵 처리를 좀 하지만 옛날에 있는 그대로. 근데 그 부인도 알아주는 미인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한 사람도 미인대회를 나갑니다. 그 대신 수상을 하면 씨로 표현이 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양으로 표현됩니다. 그 대신 그 당시에 삼천리 잡지에 이경원 씨 수상 이렇게 나옵니다. 두 분이 잘생기고 아주 미남미녀세요. 네, 이분의 이 형태가 이쪽 북한, 우리 강원도에서 북한 쪽으로 미인형입니다. 선생님들은 서울 미인형들이에요. 뭐 멀리 갈 거 없이 제가 닮았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수습이 못 돼가지고 예. 같은 강원도 이쪽이라서 그렇게 하고 지금 리설주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진호 박사님이 요 당시가 아직 고려대 총장 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해드리면 고려대 총장 하실 때 이마 네 이분하고 한 살 차인데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지키는 제자한테 내 친구 유진호 박사를 불러달라 합니다. 그래서 유진호 박사가 서울에 있다가 전보를 받고 단걸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오면 좋은 친구도 돼주고 좋은 친구도 만나라는 얘기를 이 부분에서 아주 그래서 자제분들을 다 크고 성장하고 학교 다니는 것까지도 유진호 박사가 다 봐주십니다. 나중에 정치 쪽으로 들어가셔서 약간 나중에 임지가 안 좋았지만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네, 여기 있고요. 네네네. 자, 여성님께서 그 당시 서울대 영락과를 나오셔도 취직이 잘 안 됩니다. 부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늘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보통 아내들이 남편이 잘 안 되면 기다리다가 처갓댁 친정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함경북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함경북도에 올라갔는데 시기적으로 잘 맞은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백제 러시아와 홍계 러시아가 싸움이 붙어요. 이념 전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백제 러시아가 귀족층인데 져요. 그래서 도망을 온 게 함경북도 쪽으로 도망을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효성님하고 같이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효성님의 지금의 이효성님의 그 메밀꽃 표밀을 지금도 어떤 것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하고 같이 잘 스며드는 거는 그런 영향을 없지 않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효성님 아버님께서 그 당시 한성교보를 나오셔서 벤자민 플랭크의 자서전을 번역합니다. 이효성님이 언어의 천재고 외국어를 너무 잘하시는 것도 어떤 후천적인 영향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효성님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진이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쪽 옆으로 저희가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제가 아무도 안 해드리는 단체 사진 하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큰 따님, 작은 따님, 그 다음에 넷째가 요 뱃속에 있고요. 지금 아드님의 87세예요. 네네. 예,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요. 막내 아들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28세에 사망을 하시고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가 사망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부인의 그 병명이 아무래도 배를 움켜졌다는 얘기를 봐서 산후병이 아닌가 네네 하고 있고요. 이 아드님이 지금 87세인데 제가 한 10년 정도 케어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 자리만 보시면 나이를 떠나서 울먹울먹 자꾸 하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사진을 보면 의자 위에 턱 앉혀놨잖아요. 이 외아들을 어느 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턱 앉혀놓고 도대체 연세는 80이 넘으셨는데 이 자리만 쓰시면 울먹울먹 하셔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어떤 깨를 썼냐면 여기는 그 당시에 고구려 민족이다. 말을 타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한다. 이래서 작년부터 안 울으셔요. 네네네. 그래서 가족 소개는 이렇게 되고 그 부인이 먼저 사망하고 넷째 영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호성님께서 영면을 하셨거든요. 현재 큰 따님이 2015년에 돌아가시고 현재 둘째 따님하고 여기 큰 아드님이 살아 계시는데 지금 아드님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건 뭐냐면 이호성님의 메밀꽃 필모를 5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중에 1어가 이호성님이 하신 거예요. 왜 1어로 그 당시에 썼냐면 곧 일본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우리 문학을 일본어로 좀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1어를 들어오면서 우리 문학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 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다른 문인들은 상당히 너가 앞잡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은 있었지만 그렇게 됐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봉평까지 오셨고 제가 대한민국의 문학의 발코니는 봉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효성님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무렵이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 어느 선생님께서 낭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시겠습니까? 이거요? 네네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수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좀 네. 흑붓인데. 흑우요. 예, 지금 단어가 그 당시에 북한에서 쓰셨고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어원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그 노벨 문학상을 도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우리나라 구름은 뭐 뭉게한 구름에서 또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 이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호성님은 처음부터 소설을 쓰신 게 아니고 시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설도 어느 대목을 끌고 가서 써도 될 만큼 여러분 이 풍경이 우리 봉평에 몇 월 달인지 혹시 아세요? 9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가 진행이 되고요. 낮에보다는 여러분 밤에 오십시오. 그래서 무박으로 하시고 다음날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이 풍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 오면 저희가 이거 설명을 할 때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이라 그러면 아이들은 한 주 소금만 하세요. 근데 이거 이해를 좁히려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팝콘을 뿌린 듯이. 그럼 우리 친구들이 팝콘은 듣지만 소금을 갖고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났다 하지 않고 약간 그들이 쓰는 언어를 좀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낭독을 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요, 우리 회장님이세요. 역시요. 네. 사실은 여기가 그 2002년도에 문학관 제가 여기 키가 작아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깡깡촌이었습니다. 메밀꽃만 흐느러지게 폈지 사실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부자는 있습니다. 이효성님이 메밀꽃 필무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문학관을 건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효성님께서는
북에서 돌아가시고 그 유해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자제분들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무슨 자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 문학관을 다 채운다는 건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세대가 정말 생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한 장 구합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여성님께서는 이 피아노의 자제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쳐줍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서울대학가 영문학과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 말도 못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기는 다니엘이라는 프랑스 여배우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꼭 누구 같아 보이세요? 바람과 회사를 불러주던 유리언이잖아요. 제가 공부가 좀 덜 됐을 때는 제가 열심히 해설을 했으나 많은 분들이 아니야, 바람과 나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로 가서 했는데, 저 배우가 어떤 배우냐면 우리나라의 김지미급입니다. 그 당시 홍보 영화에 많이 나오셨던 분. 예, 그래서 자료를 찾아갖고 와서 혹시 그런 말씀하시면 프린트 한 거 다 나눠드리고 있는. 예, 그리고 쇼핑의 음악이 흐르고 이런 풍경에서 사셨던 곳이 조금 있으면 내려가시는 달빛 언덕에 푸른 집이라고 재현한 곳에서 그곳에서 이 여성님의 메뉴고 필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니까. 여기 보시면 이 여성님의 저기 지금 선생님 계시죠? 거기서 서서 이 여성님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보시고 전 여기서 보고 누구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보신다 생각하죠. 선생님 보신다 생각하죠. 선생님 보신다. 이게 모나리자 기법이잖아요. 네네. 모나리자.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가끔 이야기를 나눠요. 그럼 선생님이 아주 맑게 웃으세요. 못 알아듣는 분들은 제가 머리에 꽃을 꼽았나 생각하실 텐데, 예, 많이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이 문화훈장은 보통 돌아가시고 나서 드려요. 그래서 우리 박경리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그 큰 사인 김지아 선생님이 가서 받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효성님의 메밀꽃필 무렵이 5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드님이 영어로 번역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번역기에서 돌려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아드님이 아버지의 정서를 넣어서 영어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영어권에서는 이 된 발음이 뭔가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해드리거든요. 지금은 K문학이 많이 나갔고 K문화가 많이 나와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근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화올림픽으로 하자 그래서 7개국으로 번역을 해서 오시는 VIP들에게 다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들 중에 정치의 유미 여사님께서 이 여사님을 가장 많이 닮으셨어요. 네, 현재적으로. 그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2015년대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큰 따님 남이었죠. 네, 남이어서 지금 현재 살아 계세요. 그렇지. 네네. 이 여성님의 작품을 보면 그 커피를 마시러 백리길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서랍을 열으면 한 조각의 바다향이 바다가 들어있다 그러고, 조금 이따 내려가시면 그 푸른 집에 오락들이의 낙엽을 긁어 모아서 낙엽을 태웠더니 커피향이 나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와서 고종이 안사랑이나 안사를 당해서 우리가 이 문학이 외국 문물로 우리가 접하나 했더니 이효성님께서 커피에 대한 걸 너무 잔잔하게 애상적으로 쓰신 것도 있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증명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증명사진 조그만 거였는데요. 찢어진 걸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뒤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 사진관에 가서 크게 확대한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힐링을 하세요. 이마면 이마, 안경이면 안경.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네. 자, 여성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께서 가서 유해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때 당시 오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신 게 이 부분입니다. 왜 돌아가시더라고요? 결핵성 뇌수막염인데요. 하나만 아프시면 어떻게 손을 써보는데 두 개가 번갈아 아프시니까 의식이 있다 없다. 그리고 연세는 몇 살이세요? 30년, 한국 나이로는 36세인데요. 이 여사님은 문학에만 천재였던 게 아니라 패션이면 패션, 음식이면 음식, 다양하게 음악은 또 어떻고요. 그래서 어떤 숭실대학교 교수님이 작년에 이효성님께서 곤돌이겠죠.
만돌린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분을 만돌린으로 논문을 써도 괜찮겠냐 그래서 허락을 해드렸더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호성 문학상에 만돌린 6분을 모셔갖고 공연을 하는데요. 예, 우리 왜 평생학습에서 하는 네네네 예, 작은 기타. 네, 근데 피아노 한 대가 없는데도 지선상의 아리아를 만돌린 6대로 하는데 눈물이 정말 막 나올 정도로 예 너무 멋있는 분이셨어요. 자, 이분이 이호성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드님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학교를 가십니다. 그 당시에 되게 이집저집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가서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그냥 안 갑니다. 아버지 작품을 최대한 모아놓고 출판사에다가 보내드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 왜냐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집 저 집 전전을 했는데 그랬는데 88 올림픽 때 전 세계가 코리아니까 유전인자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한국을 왔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2018 평창동계 월드컵 이 평창에서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으신 거고 지금은 이거 돌아오셔서 하시는 전집입니다. 네네. 그리고 유진호 박사님하고 우편을 나누던 사실 이게 정말 귀한 자료라서 네. 그리고 좀 전에 드셨던 메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을 이거 막는 게 다 오방색으로 합니다. 근데 오방색이 식물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게 메밀이거든요. 네네. 네. 지금 내려가시면 달빛 언덕에 그 메밀꽃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메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봄 메밀, 여름 메밀, 가을 메밀, 아시아 메밀, 유럽 메밀. 근데 요 앞에 보시면 마치 참깨 씨앗 같은 게 요게 메밀차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건 이 뒤에 있는 거, 세모잡이 딸깍쟁이 들어있는 거. 옛날에는 이 껍질을 뺏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맷돌에만 갈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 세모잡이를 딱 치면 껍질은 베개 속으로 가고 열매는 조금 전에 드셨던 국수를 만드는 원료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합니다. 메밀이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네. 내가 배는 게 메밀베개구나. 나 수익이 좋아. 이게 국수 만드는 책입니다. 이 틀은 장정 4-5명이 눌러야 국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먹는 거예요. 해감면이나 잔치날 이날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막국수집에서 국수를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일인이 많으실 때는 본평에 막국수가 유명하다고 막국수만 한 그릇 시키지 마시고요. 전이나 전병을 시키셔서 드시면서 나머지에 국수를 드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면 다른 데 가면 겉면, 슈퍼에서 파는 메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그릇도 바로 삶으면 되는데 본평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루를 갖고 있다가 지금 40명이 오시면 40명분을 그 자리에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평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제주도에서 메밀 싣고 경북에서도 메밀 싣고 전라도도 싣는데 왜 본평만 알아주냐고 하는 게 본평은 그런 음식의 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한 그릇이 4그릇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0명이 나오니까 몇 번 돌려야 되겠죠? 자, 국수를 내리는 틀 밑에는 반드시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린 국수를 막 삶아서 막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국수. 네, 막국수입니다. 예, 우리나라 언어가 일제강점기 때 막 훼손을 시키기 위해서 막국수도 그렇게 약간 영향을 받긴 했는데, 자, 우리 남자 선생님들 국수가 끓어요. 어디다 넣어야 되겠죠? 찬물. 있습니다. 찬물에 넣습니다. 네네. 여기는 본평 면이지만 메밀 공장이 5개 이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자, 감히 본평에는 메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물국수, 비빔국수, 예, 요게 그 쌀입니다. 메밀밥이에요. 네네네. 저희는 이 메밀쌀을 그 누룽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삼계탕 할 때 이 누룽지를 같이 넣어줍니다. 얘네는 메밀은 그 도깨비가 위가 없던데 유일하게 소화하는 게 메밀입니다. 그래서 도깨비라는 공유 나왔던 드라마의 첫 장면에 메밀꽃을 주인공한테 주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네네. 아, 네네네. 여러 같은 상황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메밀은 소화가 아주 잘 돼서 소화기관이 없는 도깨비가 유일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메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메밀은 드셨지만
다음 정거장에 가서 뭔가 더 먹고 싶으실 거예요. 왜? 소화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평창에 오셨는데 사투리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잘생긴 남자죠? 아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저 여자예요. 네. 아니다라는 걸 뭐라 하냐면 평창 사투리는 이렇게 무심하게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아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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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한 사투리 비슷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무게가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동글동글하고 사투리 쓰고. 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메밀 음식이들입니다. 이거 혹시 많이 보셨죠? 네, 소바라고 바로 하시죠. 혹시 여기 일본인과 관계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욕을 한마디 해야 돼서. 네, 없어요. 하세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게 자기네 거래요. 네. 자, 일본어로는 소바, 우리나라는 메밀, 중국어로는 교멜, 영어로는 뻐꾸시인데 이 자기네 거래요. 나쁜 놈 새끼들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전파에서 일본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을 계속 욕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대접, 메밀국수 가져가서 뭘 만들어요? 국보를 만듭니다. 우리도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있고요. 자, 메밀 이 평창의 아리랑에 보면 쌀이 서말만 있으면 평창에 씨 뿌리지 말라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그 고달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은 많은데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요가 나와야 되고 민요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메밀이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가을엔 볕에는 딸을 내보내라 그랬거든요. 지금 저 볕이 이 싹을 익히는 볕이에요. 우리 다 나가서 일광욕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밀편입니다. 네네. 이 열들이 많은 사람들은 열이 다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메밀베리 하고 저게 아주 작게 만들어져가지고 차에다가 메밀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이효성님께서는 36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전 세계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초대를 했냐면 36세 미만만. 네. 그래서 이효성 문학상도 그 어린 사람들을 주최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 문인들한테 많이 손이 났습니다. 왜 우리는 안 시켜주냐. 근데 이제 이분이 36세에 돌아가시니까 그런 걸 좀 맞춰서 하느라고. 그래서 전 세계 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정직하시다. 네네네. 제가 임정국 선생님을 알게 돼서 네네. 되게 근데 이분은 친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친일이었으면 문체부에서 이 문학관을 짓는 거에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왜 이효성님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있냐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채워낼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작품 활동하셨던 그래서 혹시나 월북하신 분들 걸 왜 여기다 놨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학은 통일되게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혼이 나더라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문학으로 봐야지. 네네. 말씀하신다면 데리고 오세요. 문학은 문학으로 봐야지. 네네. 역시 멋있는 분이세요.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해설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가셔서 사진 지금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제 사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처럼 플래카드. 많은 분들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민속촌 같은 집이 하나 한 채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11시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이 붉은색 그 기와지붕이 있는데요. 저곳은 그 이효석이 나이 서른에 숭실대 교수가 돼가지고 평양으로 이사 가서 살았던 집. 그리고 그 교석이
메밀꽃 필 무렵을 집필했던 그러한 공간이고요. 어찌 보면 이호석 문학의 가장 황금기를 저곳에서 보낸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은 이호석 생가고요. 또 이 바로 앞쪽에 있는 단층 현대식 건물은 근대문학 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저 건물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학, 우리의 문화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 효석 달빛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넓이는 서울의 광화문 광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가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소리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적 감성이 필요하신데요. 이 잔디가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돌다리는 다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건너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학적 감성을 살려서 사뿐사뿐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뿐. 활동할 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리고 또 더위가 끝난다면은 비가 아주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메밀꽃 축제, 그러니까 교성문화제는 다소 꽃이 없는 가운데서 마음속으로만 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9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9월 초에 세팅을 해놓고 역산을 해가지고 파종을 하고 9월 초에 가장 아름다운 메밀꽃을 보도록 이렇게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재현을 해놨습니까? 예. 지금 본표에 오시게 되면은 이호석 생가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원래 생가는 역사 앞쪽으로 700m 정도에 가면 있고 여기는 복원된 이호석 생가입니다. 원래 생가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원래의 모습이 완전히 훼손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와 같이 고증을 얻고 그다음에 당시 마을 어르신들의 얘기를 더해서 이와 같이 당시 이호석이 태어났던 것을 갖다가 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북방식 가옥 구조인데요. 이곳이 워낙 춥다 보니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청마루가 없습니다. 큰 마루 정도만 있고요. 또 모든 출입문이 저쪽 부엌을 통해서 들어가 있고 부엌 가까운 곳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양간이 있습니다. 세세부 상식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너무 춥다 보니까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여기서는 좀 더 특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방이 있고 바로 옆에 또 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북방식 벽방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워낙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 보온에 충실한 그런 삶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효석은 이곳에서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에 태어났고요. 유년 시절을 여기서 보냈는데요. 6살부터 8살까지는 한문서당을 2년 정도 다녔고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52.3km 떨어진 약 100리가 훨씬 넘는 곳에 하나밖에 없어서 효석을 부모들은 그곳 초등학교 옆에다가 하숙집을 얻어놓고 거기다 떨궈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효석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소설 속에 농축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문학관에서 그러셨겠지만 청소년기는 지금의 서울의 경기 중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영어 영문과를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은 최소한분들 앞에 여기서 뭐 인터넷 가는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그분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왜 되게 이렇게 따라오세요? 왜냐면 뭐 전지를 거를 하지만 인터넷으로 됐어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언도 없고 그러면 방을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다양한 분들 나이 4년이 됐을 때 당시 서영 선교사들에 의해서 평양에 순실교학이 세워지죠.
지금 서울로 내려와 있지만 그 숭실대학에서 교섭을 영문학 교수로 초빙을 해요. 나이 30대 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처가 있던 한경도 경성에서 평양으로 이사 와서 이렇게 집을 져요. 근데 당시 그때 그 30대 젊은 가장들의 꿈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양옥집 하나 갖는 거, 그 다음에 집안에 축음기 하나 갖고 피아노 갖는 거, 이것이 로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효석은 그 결혼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갖다가 떨쳐버리고 여기 와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의 특성을 보게 되면 붉은색 기와 그리고 붉은색 벽돌 그리고 담장이 덩굴이 있는데요. 이거 그리고 창이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들창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작았어요. 왜냐하면 그 겨울이 워낙 길고 추웠기 때문에 그 창문을 크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효석은 이렇게 크게 해요. 이것은 또 그 밖을 내다보면서 정원을 바라보면서 문학적 감성,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크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다녀오셨던 이호성 문학관의 건축 모티브도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푸른 집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한여름철에는 집이 이 담장의 덩굴이 온통 푸른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 우연이네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귀국해서는 여기 창정리에서 기림리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집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26평짜리인데요. 지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현대식 의식 구조,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이렇게 처음에 짓고 분양할 때는 굉장히 호화 주택, 호화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아마 당시에는 그런 그 호화스러운 주택의 표본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그 동모생각이라는 그 가곡의 가상말 보게 되면 참 나온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담장의 덩굴을 그림 나오네, 그림 나오네. 학원에서 이호성 문화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보셨지만 똑같이 여기서는 비슷하게 재현을 한 곳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호성은 이곳에서 이호성 문학의 황금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메밀꽃 필 무렵의 한 단락을 여러분들께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길을 쫑긋 세워주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오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와, 너무 낭송을 너무 잘하시네요. 와, 목소리가 그냥. 자, 여기 지금 들으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달의 숨소리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달의 숨소리. 선생님, 달의 숨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안 들릴까요? 미국에 계신가요? 미국에서 달이 안 드시는 거예요? 캐나다입니다. 카나다. 예. 자,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동요를 부른 적이 있을 거예요. 쏘알쏘알 쌀이 배은 구슬, 그쵸? 그 비가 내리는 날 쌀이 배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작가는 빗방울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은구슬 옥구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설 속의 주인공 허생원과 조선달과 또 아들람시되는 동이가 본평에서 장을 마치고 다음 전투로 가는 70리 밤길에는 보름을 갓 지났기 때문에 희영청 밝은 달이 있었고 하얗게 핀 이
메밀꽃밭을 지나다 보면 그 하얀색이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약간 오싹한 느낌, 그것을 달의 소설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처음으로 접했던 그의 친구였던 헌법학자 유진호 박사나 작가 김동리 같은 분은 야 효소 너는 말이야 이것을 소설을 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설이야? 한 편의 시지. 그래서 나는 소설을 개발한 작가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강도 바로 이 감각적인 글체, 문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효석은 이미 90년 전에 이렇게 감각적, 청각적 또 이 미각적인 그 언어를 갖다가 생생하게 표현했던 그러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굉장히 현대식이지 않아요?